안녕하세요.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에서 마찬가지로 이 르네상스, 후기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차시에서 했던 이 보스에 이어서 2차시에는 이 다른 그 또 요 시기에 유명했던 화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하고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이 르네상스 후기에서 이 바로크 미술에 가는 요 시점입니다. 이 바로크 미술 초기에 그 바로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소개할 이 화가는 이 바로크 시대 이 네덜란드 화가의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 하면은 다 아시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렘브란트는 그 어느 시대냐?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렘브란트는 대부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로크 시대의 이 초기 바로크 이제 르네상스 후기에서 이 바로크 시대에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나타났던 이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지금 렘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렘브란트는 누구인가요? 혹시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이게 이제 자아상입니다. 렘브란트는 누구일까요? 음, 그 1606년에 레이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1669년에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 빛과 혼의 화가입니다.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그 빛을 가지고 강조들을 많이 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시대 배경은 이 1609년에 이런 네덜란드를 지배하던 이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1610년에서 1651년 전 세계에 이런 무역,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 중심 도시로 성장합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이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 시대가 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1652년에서 1654년, 1655년에서 1667년에는 제1차, 제2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6세기, 17세기 고 가는 그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렘브란트의 생애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1621년에서 1625년에 도제를 배웠고 1642년에 영광을 얻고 그 다음에 66년에 파면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스트만 암스테르담에서 활동을 했고요. 역사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이탈리아의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발람과 낙이라는 이런 그 전쟁을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렘블란트는 이 빛의 그 화가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런 해부학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군 부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또 유명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고요. 또 파나가 중에서 유명한 그 화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화가들이 어디가 많아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르네상스 후기 그 바로크 그 시점 그때는 이 네덜란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지난주에 얘기한 1차 시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스페인, 네덜란드 그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술 분야에서는 그에 기여하는 역사가들이 소위 네덜란드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그의 신념은 두터운 신앙심으로 특히 종교에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그 화가들도 대부분 보면 이 종교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 초기 기독교 미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미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런 성서에 대한 얘기, 종교화에 대한 그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두터운 신앙심이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화나 수채화나 동판화나 데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렘블란트는 2,000여 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성서, 신화, 역사, 풍경, 풍속, 위인 등 각 방면에 광범위하게 소재를 택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그 작품의 세계는 대부분 이렇게 색채와 명암의 그런 대조를 강조함으로써 의도하는 그런 그 회화적 효과를 거두었고요. 또 이런 근대적인 명암의 시조란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약을 너무 그 그림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아주 밝고 아주 어둡고 그런 그림들이 명암의 대조가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 북부 유럽 동파나의 대가로 약 300여 점의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동파나만으로도 그는 세계 미술 사상 최대 화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의 이 벨레스케스와 벨기에 이런 루벤스와 함께 17세기 최대의 화가로 손꼽혔고요. 또 네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회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렘브란트의 대작은 자아상, 마리아의 죽음, 성가족 그런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 그림의 특징은 그런 시대의 관행을 뛰어넘어 개성을 발휘했다는 게 또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야경의 밤에 있는 경우 얼굴이 모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는데요. 이는 모두 얼굴이 나오게 하는 이런 단체 인물화가들의 관행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어두운 사람의 사람들은 아예 안 보이게 하죠. 근데 그것들을 좀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성서를 주제로 한 이 성화들도 이 성화 아이콘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화려하고 거룩한 그런 느낌 대신에 인물들의 그런 심리를 담아내는 이런 심리 묘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 성서의 족장 설화 중 하나인 이 아브라함이 이 그 첩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버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고뇌와 첫 번째 부인인 이런 사라의 뿌듯함을 아브라함은 고뇌하는 이런 표정을 짓고 사라는 숨어서 웃는 모습으로 대비시키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 발람과 낙인데요. 이 그 드라마틱한 이런 구성의 인물 대비를 한 거죠.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색감들이
굉장히 그 강렬한 색상,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이런 묘사가 아주 너무 리얼하죠. 진짜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림인데 너무나 사실적인 것 같은 거죠. 이 그림이. 또 이 매를 맞는 이런 당나귀의 그런 입과 눈은 정말 이 발람을 원망하고 있는 듯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표정이 너무나 리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정의 그런 묘사의 탁월성이 이 작품에서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이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개성 있고 뛰어난 이런 그 묘사력을 이 렘브란트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의 이 표정들 보세요. 이 당나귀도 그렇고 이 지금 맞고 있는 이런 표정의 그 눈빛, 그 다음에 지금 때리고 있는 이 막대기의 이런 표정들, 그 다음에 이런 인물의 시선들, 그 다음에 이런 하이라이트, 밝고 아주 어두운 이런 대비 현상, 이런 것들이 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 할스라고 이 시민 민병대원들의 모임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해부학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들도 보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뭐 사진을 찍어서 그렸겠어요? 이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죠. 이것들을 이 렘브란트는 이 표정 하나하나 사람들의 그런 동작, 동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행위하는 장면들, 그런 표정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의 이 렘브란트의 특징은 사실은 밝고 어두움밖에 없어요. 이렇게 명암 대비가 아주 뛰어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얼굴들은 다 이렇게 밝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얼굴들은 다 표정들이 각각이고 다 밝은 얼굴의 묘사를 했다는 게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 이런 그 밝고 어두움, 그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이런 하이라이트에 밝고 주위는 다 어둡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도 주위는 다 어두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이라이트죠. 아주 밝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얼굴들의 표정들도 얼굴들은 다 밝아요. 또 이렇게 밝은 빛으로 다 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렘브란트는 이 해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의학까지 되었지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사람의 그런 시체들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잘라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험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그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달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밝고 어두움에 대한 표정들, 이 그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주는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자아상인데 그 젊었을 때죠. 그래 이거는 아주 젊었을 때의 렘브란트의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잘 나갔을 때 이제 자아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륜이 좀 있어 보이죠. 중년 이후의 모습들. 음,
이거는 이제 분장했을 때 작품입니다. 좀 나이도 있었고요. 이렇게 분장까지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조금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이 22세의 자아상을 처음 접한 그 볼프강 본 괴테는 이 작품을 보고 젊은 시절 꿈을 접어 우울과 방황의 나날을 보냈던 그 자신을 상기시키면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는 생명이 없는 시신과 같으니 살아가지 않느니만 못하다 하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젊은 베스테르의 슬픔을 만들었고요. 또 렘브란트의 그런 자아성은 훗날 그런 독일 청년들의 모방 자살, 베스테르의 효과,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많이 낸 거죠. 이 책을 읽고서 이렇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이런 독학으로 그 친척이나 이웃 노인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초상화가가 되어서 화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고요. 렘브란트는 이런 카라바조 등 이전 시대의 화가에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빛, 어둠, 이런 강한 대비를 주어서 이런 극적인 화면을 만드는 이런 키아로스코 기법, 키아로스크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명암 대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런 3차원적인 물체나 사람을 묘사할 때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명암의 효과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런 사진이나 영화에서 이 명암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아로스크로라는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런 다른 유럽의 국가와 다르게 왕이나 귀족이 아닌 이런 상업으로 부를 쌓는 이런 부르주아 계급이 태동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상인들을 위한 이런 초상화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빛과 그림자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인물에 대한 이런 극적인 묘사를 보여주던 이런 렘브란트도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은 이 렘브란트의 생활이 아주 빛났던 때였다고 합니다. 또 이 명문 가문의 딸이었던 이 사스키아 판 오이렌부르흐 이름이 되게 어렵죠. 예, 사스키아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명문 가문의 딸하고 결혼을 했고요. 또 이 초상화가로서의 명성이 높아가지고 많은 의뢰를 받아서 제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렘브란트는 자신의 작품이 성숙하면서 평면적인 이런 초상화가로 만족하지 못했고요. 점차 이런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신화적인 이런 소재를 따서 그리거나 자아상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세속적인 성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프린스 반낭코쿠 대위의 중대입니다. 지금 이 장면도 보면 굉장히 극적인 그런 무대에서의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그 밝고 어두움, 지금 밝고 어두움에 대한 이 그림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인물들은 좀 밝게들 다 표현을 했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들은 다 빛이 있어요. 표정들도 다 다르고요. 예. 정말 이것들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생각하니 정말 천재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게 이제 야경이에요. 야경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상상해서 이것도 그렸죠. 이 부인과 가족들이 죽고 힘들었던 시기에 내놓은 이 렘브란트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 작용 단원들 16명이 이 100길러씩 내놓고 렘브란트에게 자신들을 그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런 군상화를 그리고 싶었던 이 렘브란트는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그림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그림 속 이런 빛과 그림자의 선명한 이런 색채 효과로 대원들의 그런 심리와 극적 효과까지 잘 표현했다고 아주 평이 너무 정말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이런 표정들을 너무 잘 그렸다 해서 굉장히 평이 좋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서 2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냐고 한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야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437 곱하기 363이면 거의 한 4m, 3m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 큰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빛과 그림자의 명암 대비, 이것들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군인들의 초상을 그렸다는 거. 이 야경은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정점에 있던 이 1642년에 완성했는데요. 이런 작품은 작품명과 동명인 검은색 복장에 이런 적색 요대를 띤 대장, 이 사람이 대장이겠죠. 그 다음에 황색 복장에 백색 요대를 띤 중이, 이 빌렘 반 루이덴 부르크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런 빛과 그림자를 적절히 사용해서 시선이 중요한 이런 세 곳, 배경이 되는 군중, 중앙에 있는 대장, 그 다음에 중이, 중앙 좌측에 있는 소녀, 지금 이 사람들의 시선들, 이 중앙에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소녀, 이것들을 이렇게 구도에다가 빛과 그림자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런 시선의 세 곳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해부학강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범죄자 시체를 사용해서 해부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도 이런 획기적인 이 그림에 출연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유명 인사 7명이 돈을 지불하면서 지금 그 7명이 있죠. 렘브란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서로 이 그림에 등장하려고 했다는 이유는 과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양인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은 개인들의 지위와 명예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의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룰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시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부에 대한 과학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그림들을 의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이 암스테르담 이 의사협회에서 의뢰받은 이 니콜라스 딜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고 하는데 이 호평을 받으면서 암스테르담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해부학 강의로 줄여 부르는 이 걸작은 소재 자체는 당대에는 여러 번 그려본 적이 있지만 렘브란트처럼 인물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배치시키고 생생한 표정을 담아낸 작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을 이 렘브란트가 유사한 소재의 데이만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다시 그렸던 것을 보면 이 딜프 박사의 해부의 강의에 대한 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 사스키아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렘브란트는 초상화가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초상화 주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바빴지만 그는 틈틈이 이런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렘브란트 그림들은 이렇게 밝고 어두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바탕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얼굴과 정교한 이런 의상, 그 다음에 장신구, 질감의 표현이 이 렘브란트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렘브란트 그림들 보면 배경이 어둡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핵심은 밝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신비롭고 화려한 그런 그리스도의 승천 모습은 당시 이 바로코 화가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인 어머니 영향으로 종교성을 잃지 않았던 렘브란트는 성경 내용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많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린 후 승천하는 모습까지 이런 세 편의 연작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스키아를 무릎에 앉힌 자상입니다. 자기 부인을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선술집에 방탕하라고 했죠.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방탕한 남봉꾼으로, 그리고 아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죠. 사스키아를 선술집의 매춘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가를 조령하면서 연애와 재물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왼쪽에 이런 공작새 있죠. 공작새와 렘브란트가 차고 있는 이런 칼이, 여기 칼이 있죠. 이 칼이 그의 사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아마 이 가문 있는 그 부의 그 처가가 이제 그 부인의 집이 굉장히 그 가문 있는 집이었는데 지금 이 렘브란트를 되게 무시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탕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젤 앞에 본인의 자상인 모습입니다. 명암의 대비 효과를 사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약간 삼차원적인 물체나 사람을 이렇게 묘사할 때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명암의 효과를 씁니다. 사진이나 영화 제작에서도 이런 명암법들이 17세기 서양 미술의 거장 렘브란트는 키아로스쿠로에 지닌 이런 근대적인 불안을 한층 깊은 인간 이해의 수단으로 삼은 위대한 대가입니다. 이거는 유태인 신부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삭과 레베카를 그린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인 이 핸드리케가 사망한 후 렘브란트는 그녀를 추억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재혼 시에는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의 유서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